마야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남편 제이미와 함께 무척 기뻐하며 축하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자신들만의 작은 가족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급격히 달라졌다. 제이미의 할머니인 메이브가 집 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메이브는 손자를 무척 아꼈기에 자신의 집을 유산으로 제이미에게 남겼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시골에 있는 그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더 넓고 아늑하며 앞으로 아이를 맞이할 삶을 준비하기에 훨씬 더 알맞은 보금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니아는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꼭 전해야 할 꽤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니아는 메이브가 살아있을 때 정원 근처의 작은 길목에 고기 몇 점을 두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곳에 사는 존재들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니아의 말에 따르면 그 존재들은 레드캡스라고 불렸다. 예전에는 메이브가 늘 친절하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자기 가족에게 더 마음을 쏟게 되었고 결국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남편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사람의 아이마저 죽었다. 그 뒤로 메이브는 그 모든 비극이 바로 그 존재들 때문이라고 믿으며 평생 자신을 탓해왔다. 그래서 니아는 마야와 제이미에게 절대로 레드캡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를 겪게 될 거라고 했다. 두 사람은 그런 괴상한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지만 메이브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니아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떠났다. 몇 시간 뒤 마야와 제이미는 집을 손보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시작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점점 더 행복을 느꼈다. 다음날 두 사람은 근처 마을로 장을 보러 갔다. 가게 주인은 메이브와 함께했던 좋은 시절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한때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친구의 집이 앞으로도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무척 기뻐하며 그날 두 사람이 산 물건값을 받지 않고 그것을 환영의 선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니아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들은 한 트레일러를 지나쳤고 그곳에 있던 사나운 개 한 마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은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트레일러 안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수상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다음 그들은 니아가 서버로 일하는 바에 들렀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잠시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곧 친절하게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마야와 제이미는 술집에 있던 한 노인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고 결국 밖으로 쫓겨났다. 방금 벌어진 장면 때문에 두 사람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니아는 먼저 말을 걸며 그날 아침 마야가 레드캡스에게 먹이를 주었는지 물었다. 그 일을 그저 농담처럼 여겼던 마야는 자신이 깜빡했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니아는 즉시 불안해하며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니아는 레드캡스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극도로 위험해진다고 설명한 뒤 매일 아침 자신이 대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자기가 직접 처리하면 두 사람은 자신의 존재조차 정원에서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야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과 제이미가 예전에 대도시에 살 때 범죄자들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제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새 집 안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야는 앞으로 매일 그 존재들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제안 니아는 안도하며 그녀의 이해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근처에서 술에 취한 노인은 자기 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점점 주인에게서 멀어졌다. 개를 찾기 위해 노인은 숲 쪽으로 걸어가며 이름을 불렀고 그러다 갑자기 혼자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되었다. 걱정이 된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으려 했지만 그것은 함정에 불과했고 그는 그 여자아이에게 공격당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마야와 제이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두 사람은 황급히 확인하러 달려갔고 침입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집에 더 복잡한 손상들을 수리하기 위해 불려온 동네 목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휠런 씨는 자신의 가족을 두 사람에게 소개한 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문제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방식은 마야의 눈에 어딘가 수상하게 비쳤고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밖으로 장을 보러 나갔고 그동안 휠런 씨의 아이들은 계속 일을 이어갔다. 문제는 휠런 씨의 아들 중 한 명인 킬리언이 점점 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안의 물건 몇 가지를 몰래 훔치기까지 했다는 점이었다. 그 사이 마야와 제이미는 마을의 신부와 함께 메이브의 묘를 찾았다. 신부는 이것이 두 사람의 첫 아이인지 물었다. 그러자 마야는 몇 년 전 자신이 다른 남자와 연애한 적이 있었지만 그 옛 남자친구는 생활 방식도 태도도 너무 좋지 않았기에 결국 그때 아이를 잃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마야는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결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형편없는 아버지 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부는 마야가 과거에 했던 일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지금의 삶 속에서 그녀가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브가 남겨준 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이미는 그녀의 묘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았다. 호기심이 생긴 제이미는 그곳에서 시신을 어떻게 매장하는지 알고 싶어 신부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다. 신부는 메이브는 남편 바로 옆에 묻혀있고 그 가족의 아이는 단지 묘비 하나로만 기려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마야는 어리둥절해하며 왜 아이의 시신을 부모와 함께 묻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신부는 그 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고 그 사실은 마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야는 곧바로 니아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메이브가 폐렴으로 죽은 것이 맞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나 신부는 그것을 전혀 확인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메이브의 죽음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두 사람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만들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마야는 니아를 찾아갔고 니아는 최근 실종된 로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바로 술집에 있던 그 술 취한 노인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니아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를 피할 겸 두 사람을 자기 가게로 초대해 차를 마시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제이미는 신이 나서 차를 가지러 나갔고 마야는 니아와 단둘이 남아 메이브의 딸의 시신 실종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니아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병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메이브가 한때 레드캡스와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그 생물들이 그녀의 아기를 데려가 남편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었다. 마야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혹시 메이브가 미쳐서 자기 아이를 해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니아는 즉시 화를 내며 메이브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메이브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아이를 사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니아는 죽은 친구가 사실은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메이브야말로 그 생물들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온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 대화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추추추추론의 자식들과 마주쳤고 그 아이들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제이미가 그 난폭한 형제들과 맞서고 있는 동안 마야는 욕실로 들어갔다가 큰아들 이오인이 창문 틈으로 자신을 훔쳐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후 두 사람은 그 일을 휠런에게 말했다. 그는 새 아이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다시 잘 타이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일은 제이미를 몹시 분노하게 만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제이미는 샌드백을 치며 화를 풀었고 마야는 밖으로 나가 정원에 있는 레드캡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고기를 담은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녀가 떠나기도 전에 숲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야가 접시를 돌아보았을 때 그 위의 음식은 이미 전부 사라진 뒤였다. 다음날 아침 휠런의 버릇없는 자식들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벌어졌다. 그들은 2층 창문 하나를 깨뜨렸고 하마터면 마야가 다칠 뻔했다. 분노한 제이미는 곧장 그 셋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였다. 마야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며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야는 이오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자기 몸의 크기나 자기 나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휠런은 아들의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달려들어 이오인을 주먹으로 거듭 때렸다. 마야는 충격을 받아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다툼이 겨우 진정된 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마야는 제이미가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그를 나무랐다. 그 모든 골칫거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야는 곧장 숲으로 들어가 니아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 생물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몇 분쯤 지나자 그녀는 로리의 작은 개를 발견했고 그 개는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 덕분에 마야는 숲속에 더욱 음침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추추추추추출 돌덩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 같은 구조물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마야는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섰지만 눈앞에 거대한 나선형 계단이 나타나자 겁이 나서 더는 개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사이 개는 재빨리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 버렸고 너무 빠르게 달려간 탓에 마야는 곧 그 흔적을 놓치고 말았다. 다시 그 개를 찾으려 애쓰던 순간 그녀는 숲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이오인을 발견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었던 마야는 가까이 다가갔고 이오인이 아버지에게 또 한 번 두들겨 맞은 뒤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통 난폭한 자들뿐인 가족 사이에서 그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마야는 그와 대화를 나누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곧 통제불능으로 치달았다. 이오인은 갑자기 그녀를 껴안으며 자신이 그녀에게 강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의 힘이 너무 세서 마야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해야 했다.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은 함께 땅에 넘어졌다. 몇 분 후 마야는 집에 돌아와 제이미에게 자신이 보여줄 것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다. 아직 몹시 혼란스러웠지만 제이미는 아내를 따라갔다. 두 사람이 숲에 도착하자 마야는 이오인에게서 겪은 일을 털어놓으며 그 정신 나간 남자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이미가 완전히 분노에 휩싸이기 전에 마야는 자신이 그의 아픈 곳을 세게 걷어차 겨우 빠져나왔고 그 후 어떤 생물들 무리에게 구해줬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제이미는 크게 혼란스러워하며 아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마야는 극도로 화가 났다. 제이미는 두 사람이 도시에서 범죄자들에게 습격당한 그날 밤 이후 자신들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으며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지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언쟁이 끝난 뒤 제이미는 곧장 마을 술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이오인의 형제인 킬리언과 아이슬린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그 덩치 큰 남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었다. 제이미는 자신도 이오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지만 두 사람은 무슨 단서라도 생기면 즉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오인을 찾게 되는 즉시 어떤 단서라도 보이면 제이미는 곧바로 그들에게 알려야 했다. 밤이 내리자 마야는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낸 뒤 집안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고 이오인의 공격에서 자신이 구해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무언가에게 끌려간 듯 했다. 바로 그 순간 기괴한 생명체 하나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것이 레드캡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마야는 가능한 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괴물이 그녀에게 다가온 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바닥에 가방 하나를 내려놓고는 떠나버렸다. 마야는 곧바로 그 생물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렇게 하면 그 생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고 간 물건이 궁금해진 마야는 가방을 열어보았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오인의 머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어붙었다.
얼마 뒤 제이미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을 보자마자 마야는 곧장 달려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가방 속에 담긴 이호인의 머리를 본 제이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마야는 자신이 찍은 레드캡의 사진도 보여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물은 휴대폰 카메라 속에는 전혀 찍혀있지 않았다. 바로 그 뒤 두 사람은 휠런이 남은 두 자식을 데리고 와 자신들을 추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이호인이 그 주변을 혼자 떠도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가라앉히려는 제이미는 문 외어로 휠런과 대화하며 자기들은 이호인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휠런은 전혀 믿지 않았다. 그 난폭한 가족을 쫓아내기 위해 제이미는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휠런은 곧바로 계략을 떠올렸고 맞서는 일을 포기한 척하며 이제 떠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킬리언과 아이슬리는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흩어졌다. 상황이 극도로 위험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마야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재빨리 가장 위층으로 뛰어올라가 지붕을 타고 아래로 내려왔지만 막 내려서는 순간 아이슬린과 마주치고 말았다. 너무 놀란 마야는 그만 가방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안에 자기 오빠의 머리가 들어있는 것을 본 아이슬린은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가족에게 알렸다. 그 틈을 타 마야는 곧장 레드캡스의 영역으로 통하는 문 쪽으로 달려갔고 그 사이 제이미는 노트북을 켜 정부기관에 연락하려 했다. 그들의 휴대전화는 이미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자마자 휠런은 아이슬린과 함께 뒷문으로 집안에 들이닥쳐 화염병을 던지며 사방에 불을 질렀다. 공포에 휩싸인 제이미는 황급히 몸을 숨길 곳을 찾아 한 방의 문을 선반으로 막아버렸다. 하지만 곧 마야가 아직 2층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그는 곧바로 그녀를 찾으러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미는 몇몇 가구까지 끌어다 계단 입구를 막았다. 그러나 방문을 막 잠근 순간 그는 뜻밖에도 킬리언에게 가로막혔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제이미는 손쉽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제이미가 완전히 쓰러지고 집이 점점 불길에 휩싸여 가는 가운데 휠런은 그에게 다가와 자기 아들의 나머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제이미는 자신은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다급히 말하며 실제로 이호인을 공격한 것은 레드캡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깡패들은 그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휠런은 이번에는 마야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진짜 범인이 바로 그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마야는 숲 한가운데 있는 레드캡스의 돌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도와주게 만들기 위해 남편의 목숨만 구해준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직후 마야가 집으로 돌아오자 뜻밖에도 아이슬린이 그녀를 발견했다. 아이슬린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마야를 찾았다고 외쳤다.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마야에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휠런은 아들에게 제이미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한편 자신은 직접 마야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레드캡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 킬리언의 등에 뛰어올라 날카로운 칼날로 마구 찔러대기 시작했다. 휠런은 즉시 나무 몽둥이로 그 생물을 세게 내리쳤다. 겨우 그것을 쓰러뜨린 뒤 부자는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레드캡이 지붕 위에서 단검 하나를 던졌고 그것이 킬리언의 몸에 꽂혔다. 동시에 조금 전 얻어맞았던 레드캡도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자신의 칼을 노인 쪽으로 날렸다. 겁에 질린 휠런은 아들에게 배 안에 있는 총을 가져오라고 소리친 뒤 계속해서 몽둥이로 그 생물을 짓뭉갰다. 바깥에서는 아이슬린이 느닷없이 레드캡 무리의 기습을 받았다. 그들은 미친 듯한 그 여자를 마야에게서 떼어낸 뒤 그녀의 온몸을 잔혹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킬리언 역시 밴으로 달려가던 도중 또 다른 생물과 맞닥뜨렸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킬리언은 곧장 한 방으로 뛰어들어 숨었고 자신을 뒤쫓아온 생물을 기습해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그 생물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는 쓰러진 괴물의 머리 위로 칼날을 잔인하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레드캡들은 그 일을 가만두지 않았다. 출출출출출 순식간에 그 범죄자를 포위하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공격했다. 그 사이 마야를 구해준 레드캡들은 계속해서 아이슬린을 괴롭히며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아이슬린은 점점 기력을 잃어 더 이상 달아날 힘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휠런은 총을 꺼내기 위해 차 트렁크 쪽으로 달려갔고 바로 그때 킬리언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하지만 오직 혼자서만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던 그는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가버렸다. 그런데 차를 몰고 떠나기도 전에 사나운 난쟁이 악마들 중 하나가 아짜낙 달려들어 킬리언의 목을 그대로 물어뜯었다. 휠런은 황급히 차문 유리를 깨고 아들을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다. 킬리언은 아버지 품 안에서 곧바로 숨을 거두었고 휠런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자신이 미쳐버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것에 대해 절망 속에서 사과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 조금 전까지 침대 밑에 숨어있던 제이미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당에 발을 디딘 그는 레드캡들이 아이슬린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반사적으로 제이미는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그들 중 하나를 세게 내리쳤다. 하지만 그 생물은 전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제이미는 레드캡들이 와스더브로 자신과 아내를 돕기 위해 온 것임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이해한 그는 곧바로 마야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이미 진통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휠런이 손에 총을 들고 나타나 레드캡 하나를 쏴 죽였고 나머지 생물들은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 버렸다. 자기 딸마저 그 괴물들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본 그 범죄자는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두 사람 쪽으로 다가가 총으로 둘 다 죽일 준비를 했다. 아내가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려던 제이미는 휠런 앞에 나서서 맨주먹으로 싸우자고 도전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너무 비겁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곧바로 총을 쏴 제이미의 가슴을 맞췄다. 제이미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이어서 그 미치광이는 마야에게 다가가 마침내 그녀까지 죽이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작은 개 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세게 물었고 그 충격에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야는 재빨리 그 총 쪽으로 기어갔다. 휠런이 개를 간신히 떼어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마야가 쏜 치명적인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그렇게 범죄자 가족이 모두 죽고 난 뒤 마야와 제이미는 땅에 쓰러진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방금 벌어진 모든 일에서 겨우 정신을 추슬렀다. 그 사이 레드캡들은 시체들을 끌고 가 거대한 축하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몇 분 뒤 제이미는 마야의 출산을 돕기 위해 거실에 자리를 비워두었다. 이제는 병원까지 갈 시간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야는 무사히 아이를 낳는 데 성공했다. 제이미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아이가 그 끔찍한 난투극 속에서도 어디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온전히 태어났다는 사실에 안도와 행복의 눈물을 터뜨렸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갔다. 마야가 쉬고 있는 동안 제이미는 집을 손보느라 분주했고 일에 집중하려고 헤드폰까지 끼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야는 자신의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창밖을 내다본 그녀는 레드캡들이 아기를 안고 숲 쪽으로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야는 공포에 질려 제이미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진 마야는 결국 혼자 돌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그곳 안으로 들어간 마야는 몹시 늙고 쇠약해져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옷차림을 본 순간 마야는 그 여자가 다름 아닌 메이브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앞의 광경을 통해 그녀는 인간이 그 생물들에게 붙잡혀가면 결국 그들의 왕이나 지배자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레드캡들은 자신의 아이를 그 무리의 다음 우두머리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분노에 휩싸인 마야는 즉시 칼을 들어 레드캡 하나를 공격했다. 다른 괴물들은 당황해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멈추라고 외쳤지만 마야는 결코 자기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늙고 쇠약한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자기 손으로 그녀의 두 눈을 망가뜨렸다. 그 결과 메이브의 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고 말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마야는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레드캡들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그녀가 방금 그들의 새로운 여왕이 된 것처럼 보였다. 몇 분 뒤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제이미는 거실에 아기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 마야를 찾았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레드캡들에게 둘러싸인 채 숭배를 받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생물들은 피로 가득 찬 해골을 마야의 머리 위에 쏟아부으며 기괴한 의식을 벌였고 그 순간 하늘 전체가 새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다. 광기 어린 그 풍경 속에서 괴물들은 개와 함께 춤을 추고 울부짖으며 마치 새로운 레드캡 여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앞으로 또 한 세대 동안 그들을 이끌 존재가 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미치도록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두 사람은 그 생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이제부터는 세상 전체가 마치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감마저 느끼게 되었다.